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1시간 30분 전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젠더 특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극히 보안이 유지되는 성추행 고소 관련 내용이 사전에 피고소인에게 보고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불미스럽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속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10년간 속일 수 있을까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2007년 1월로 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한 40대 여성이요.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곶감 상자에 부착된 그 곶감 판매자의 어떤 연락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곶감 상자에 있는 판매자 연락처를 보고 전화한 게 어떻게 불행의 시작일까요? 장현미 변호사님. 네, 일단 곶감을 사겠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해당 여성, 이 판매자인 남성에게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백화점의 화장품과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다. 네. 아버지는 은행장 출신이고 남편은 대기업 이사, 음흠. 남동생은 검사, 그리고 아들은 경찰대를 나왔다. 이러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른바 가족들 스펙이 대단하고 화려합니다. 근데 왜 이게 둘러대는 말이에요? 진짜예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현미 변호사님.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이름까지도 속였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 두 사람은 이 사업을 통해서 곶감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만났지만 곧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여성, 해당 남성이 약국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좀 규모 있게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뭔가 내연 관계라는 것은 적절한 관계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여성이 대체 얼마의 돈을 뜯어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 여성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성미 변호사님. 이 여성은 네. 남성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96회에 걸쳐서 18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챕니다. 네. 기간, 횟수, 금액 상당하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 액수가 늘어났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기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마 아하. 남성도 중간중간 사기가 아닐까 의심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여성을 끝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에 피해 액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피해 당하신 분을 우리가 이런 말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중간에 눈치를 못 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박 변호사가 말했듯이 모든 이런 사기 관계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하다 보다 뭐 갯돈 사기라든가 얼마 전에 했던 울릉도에서의 사기라든가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2, 3년은 기본이고요. 이분처럼 10년을 하는 거 있는데 10년이 이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여성이 그 남성에게 재혼하자. 우리 각자 가정을 다 깨고 정말 사랑하는 당신과 살고 싶다면서 그러면 이제 곧 재혼할 듯이 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갖고 10년 동안 그야말로 희망 고문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희망 고문으로 사실은 유인경 평론가님 그러면 남의 가정을 그냥 깬 거잖아요. 지금 이 남성은 이혼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남성은. 이 남성은 2013년에 아주 만난 지 1년 5개월 만에 금방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하하. 그리고 기다렸던 거죠. 재혼해주기를. 네. 그러나 이 여성은 눈꼽만큼도 이혼하고 재혼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성으로부터 받아낸 18억을 가지고요. 참 본인이 들으면 억울할 일이겠지만 가족이 사는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하하. 남편의 정기 예금 이런 계좌 입금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서는 본 남편한테는 굉장히 현모양처 노릇을 한 거죠. 네. 그러니 당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여성이 남성 측의 가정은 풍비박산을 냈는데 그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남편의 계좌에 입금했다고요?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출금도 갚고. 그러니까 아하. 뭐 본인들이 사는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그다음에 남편의 정기 계좌 그 예금 거기에다 또 입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 그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가정을 깼지 않습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이 새 출발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 곡감에 써 있는 명함을 꺼내서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저는 다분히 계획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딱한 사람은 이 피해 남성이네요. 이제는 자신의 아내한테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을 유혹한 데만 그친 게 아니라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결국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아하. 고소를 했더니 이 여성이 남성을 협박을 한 겁니다. 어허. 남성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겁니다. 네. 이 여성이 어떻게 적반하장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그 한때 내연 관계였던 그 남성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성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망한 것이 아니라 내연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 그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굳이 자신의 직업, 가족 구성원의 면면을 속이고 허위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점에 비춰보면 사기의 기망을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결국 뒤늦게 이 모든 걸 알아차린 그 남성의 고소로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 해당 여성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법원은 6년 실형이라는 엄단한 그 처벌을 내립니다. 또 이 형을 내린 데에는요.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이런 부분 역시 다 양형의 안 좋은 요소로 참작이 됐습니다. 네. 여실히 드러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요.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세상에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두 다리 뻗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법이 살아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송가인이어라. 정말 이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킨 주인공 송가인 씨. 그런데 트롯 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굴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송가인 씨를 보고 청소년이 나도 저렇게 트로트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전유진 양이 15살이거든요. 아.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송가인 씨가 오디션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아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해서 네. 작년 7월 달에 포항에 해변 전국가요제라는 게 열렸었는데 중학생 전유진 양이 중학생이에요? 네, 어허. 거기에서 송가인 씨가 오디션에서 부른 용두산 엘레지 이야. 이걸 자기가 불러가지고 네. 대상을 받으면서 야하. 제2의 송가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제2의 송가인. 딱 맞춰서 이제 엄지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유진이에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5살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는 전유진 양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꿈나무 전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부를 곡은 유진아 선생님의 미운 사내입니다. 연습 중이니 미숙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유인경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유진아, 너 어디다가 이제 나왔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대부분 중2 같으면 BTS나 블랙핑크의 노래를 듣고 막 영어 노래를 할 것 같은데 전유진 양은 개인적으로 전혀 노래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합니다. 근데 송가인 씨의 용두산 애지를 보고 한번 장난삼아 꺾어봤더니 꺾이는 거예요. 꺾여. 네. 내가 재능이 있네? 그리고 그 꺾는 재미에 푹 빠지다가 네. 지난 7월에 그 네. 대회에 나가서 전문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일반 학생이 7개월 만에 신기를 낸 건데 네. 사실 송가인 키드란 말이 30대의 송가인 씨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말이죠. 나 처녀여라 것 같은데 15살이면 송가인 씨가 20살에 결혼했으면 낳았을 딸만한 나이기도 하고요. 저런 신동들이 많이 등장해서 네. 송가인 씨도 굉장히 흐뭇할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CG 나온 것처럼 언뜻 싹 스쳐보면은 리틀 장윤정이라 불릴 만큼 조금 외모도 네, 네. 장윤정 씨와 잘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 실력 대단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전유진 양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 소음 민원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르고 그 대신에 아버지 차나 근처 해변가에서 시원하게 노래 연습을 해왔대요. 그러던 중에 딱 작년 이맘때쯤 포항에서 열린 전국가요제에 출전을 했다는데 거기서 송가인 씨의 용두산 엘레지를 부른 거죠. 그런데 연습 과정에서 10번 중에 3번만 고음 처리를 성공했답니다. 어허. 그런데 이날 고음 처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대요. 야, 네, 대회에서. 눈도 따라요. 네, 본선 체질인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인기상 정도는 받으려나 기대를 했대요. 근데 인기상을 다른 사람이 받더랍니다. 동상, 은상, 금상, 수상자 호명되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대상으로 우리 딸 이름이 언급돼서 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근데 이게 다 운은 아닐 거예요. 잠재된 실력을 드디어 폭발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송가인 씨처럼 꺾기도 화려한데다가 근데 저 실력이 하지근 평론가 진짜로 노래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넷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독학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약간 트로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태교를 주입식 트로트 태교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많이 들었고 네. 외할머니가 또 굉장히 트로트를 좋아하시고 네. 전유진 양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민요도 잠깐 배웠다고 하고 그런 게 내공이 쌓이면서 아하. 트로트로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전유진 양의 노래를 듣고 하지근 평론가님 뭐 하춘화 씨가 또 그 극찬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춘화 씨가 과거에 가장 어린 나이에 앨범 낸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활동을 했거든요. 어허. 하춘화 씨가 전유진 양 딱 보고 내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야말로 아니 완전히 하춘화 씨가 5살에 데뷔했어요? 그렇죠. 와. 굉장히 어렸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노래 실력을 보여줬는데 네. 전유진 양이 어린 나이에 하춘화 씨의 버금가는 노래 실력을 보여준다고 하춘화 씨가 공연을 네. 해줬습니다. 야, 우리 제작진 정말 대단합니다. 보세요. 저 사진을 진짜 두 분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잘했어요. 우리 제작진 참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하춘화 씨가 인정한 전유진 양의 노래 한 곡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임 선생님의 헐헐헐이라는 곡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꺾기가 정말 이 몸만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네. 트로트에서 꺾는 거는 연륜이거든요. 아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꺾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15살짜리가 저렇게 꺾는 거 보니까 좀 야.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네. 태교를 받은 모양이 태교. 태교. 네. 태교를 받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본인 팬이 대다수가 5, 60대래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데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스타 반열에 오른 것 같은데요. 네. 본인도 아마 그 송가인 씨 활약상 보면서 큰 자극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뭐 송가인 씨처럼 여러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요한 얘기했어요. 외국인이 들어도 감동할 수 있는 그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바야흐로 K-트롯이라고 부르는 그러네요. 아하. 선두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물론 송가인 씨가 아직도 이제 한창인 나이입니다만 그래도 송가인 2세가 제2의 송가인 되고 싶다는 이런 전유진 같은 양이 계속 나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뉴스파이터란 프로그램이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보신 분은 없다라는 게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네. 송가인 씨의 노래도 한 번도 안 들은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분은 없다. 저 중독성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탁월한 가창력도 있겠지만 외모에서 보여주는 친근감, 네. 또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이런 것이 돼 있는데 네. 송가인 씨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 다들 무명 시절 어렵겠지만 의지할 때 아무도 없고 소속사도 없고 그래서 이런 행사장에 갈 때도 큰 가방에 의상 뭐 장식을 넣고 그거 타고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수입도 정말 몇만 원도 없어서 비녀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스트롯 출전할 때까지만 해도 비녀를 만들어서 팔아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그래요? 벌었거든요. 당선되고 나서도 주문받은 거 만들었느라고 손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절을 겪어냈던 힘이 노래가 좋아서 네. 음악이 좋아서였다고 합니다. 전유진 양도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니까 아마 제2의 송가인이 되지 않을까. 네. 제2의 장윤정이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더 젊은 분으로 말씀드리면 아하. 예, 송가인 씨도 또 80대까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노력한 스타가 된 진짜 노력으로 똘똘 뭉친 스타가 된 송가인 씨가요. 진정하고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굴지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훈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해? 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일단 너무 뵙고 싶었고 오랜만에 얼굴 되게 좋아졌다. 요즘 조금 분치를 배워가지고 스타가 돼서. 그 무명 시절이 되게 길었다고 네. 들었거든. 뭐라 송가인하고 되게 친하다고. 네, 이제 8년 전에 가인 누나랑 처음 같이 데뷔를 했는데 1년 만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저는 관두고 누나는 계속 했거든요. 이제 가인 누나랑 같이 처음에 활동했을 때 회사는 있었지만 회사 재정상 뭐 누가 데려다 주거나 이러지 못해서 같이 뭐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서 고속버스 안에서 화장하고 내려서 이제 행사장 화장실 가서 각자 이제 갈아입고 막상 끝나고 나면 사은품 하나 주시거나 아니면 차비도 안 주시고 그냥 아 고생했다고 보내시거나 그런 좀 서러움을 같이 겪었었죠. 하재근 평론가님, 안성훈 씨 시청자분들한테는 생경한 얼굴일 수 있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안성훈 씨가 요번에 그 트로트 오디션 얼마 전에 그 임영웅 씨 나왔던 네네, 아하. 거기에 나와서 또 엄청난 가창력을 선보여가지고 그때 많은 시청자분들 그래요? 눈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송가인 씨하고의 특별한 의리도 이제 그 TV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송가인 씨가 정말 의리 아하.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8년 전에 같이 활동했던 동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냥 일반 그 카페 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7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아하. 그러면 1년 잠깐 활동하고 7년 세월 흘렀으면 사실 거의 잊어버릴 그러니까요. 법도 한데 네. 근데 송가인 씨가 8년 전에 그 1년 동안 한 그 인연을 잊지 않고 7년 동안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안성훈 씨가 카페 열었는데 거기 찾아도 가고 요번에 남성 오디션 하니까 너 거기 나가봐라.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네. 송가인 씨가 용기를 줘가지고 안성훈 씨가 다시 지금 트로트 가수가 된 겁니다. 네. 잠깐의 인연인데 사실 7년 동안 안 챙겨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유독 끈끈한 남매 같은 우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바로 무명 시절의 서름 그리고 그 고충을 같이 겪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안성훈 씨 8년 전에 바로 지방에 행사가 있으면 송가인 씨랑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는데요. 세상에. 그때 화장을 따로 해주는 스태프들도 없어서 본인들이 다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다 화장을 하고 또 이 휴게소의 화장실에서 무대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또 그러면 지방 행사에서 그 페이는 제대로 받았느냐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뭐 행사품을 받거나 사은품을 받고 다시 서울로 같이 귀경하고 이런 어떤 고통된 생활을 같이 이제 시간을 겪으면서 이렇게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아까 그 사진 보니까 그 송가인 씨와 안성훈 씨 말고도 우리한테 낯익은 얼굴 좀 있어요 지금. 안성훈 씨가 동거남이 있어요. 아하. 동거 중입니다. 네, 누굽니까? 누구냐면 저기 보이시죠? 김호중 씨. 가운데 김호중 씨. 네, 김호중 씨랑 또 개그맨 출신의 영기 씨랑 아하. 3명의 총각들이 한 숙소에서 이제 거실과 부엌은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인연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래들이 세 분 다 미스터 트롯 출전했었거든요. 아하. 그런 끈끈한 인연으로 한 소속사가 돼서 연예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한 집 생활 혹시 뭐 좀 뭐 총각 냄새 나고 그럽니까? 퀴퀴합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민 변호사님.
그런데 김호중 씨가 이 숙소 생활을 굉장히 고마워한답니다. 혼자서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의 온기가 그립고 혼자 생활하면 또 밥 해먹기 쉽지가 않잖아요. 아하. 그런데 지금은 숙소에 형들도 있고 영기 형 어머니가 반찬도 보내주신다면서 아하.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네. 특히 이 숙소 생활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형들이 방문 열고 나와서 맞아주고 또 자기가 아침에 일찍 나갈 때면 형들 잘 자고 있나? 방문을 열어보고 나가게 된답니다. 세상에. 바로 이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게 안성호 씨 노래를 못 들어봤네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야 노래 잘하네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왜 죽였어 소리 한번 쳐주시면. 왜 죽였어? 왜 죽였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보세요. 쫄 수 있어. 많이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안성훈 씨가 김복준 의원님 송가인의 동생, 김호중의 형, 그러니까 누군가의 동생, 형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가수 안성훈으로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응원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요, 아까 뭐 고생한 이야기는 장 변호사님 충분히 하셨고요. 저 이분 나오는 거 봤는데 이분 이미자 씨 선생님 노래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네. 엄마랑 분식집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주먹밥집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주먹밥집 그 직원 구한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본인은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잘 성공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잘 될 겁니다. 예. 우리 트로트는 무조건 뭐 한때는 뽕짝으로 불리기는 했습니다만 트로트에는 인생사가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저분들이 무명 시절에 그 서름 고생한 게 노래 그 트로트란 노래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두 분 하면요. 국내 최정상 MC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 세상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장유미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신동엽 씨 자타공인 최고의 국민 MC죠. 그리고 김원희 MC 마치 여성계에서는 가장 최고봉입니다. 네. 이 두 분의 이제 MC로서의 공통점은 게스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배려를 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밖에 다른 공통점은 바로 가족애였습니다. 어허. 신동엽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큰형이 청각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형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요. 김원희 씨가 최근에 MBN의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남동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내놨습니다. 사실 김원희 씨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면요. 하지간 평론가님이 사실 늘 밝은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이 가족사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많은 분들 처음 아셨던 수도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김원희 씨 밝은 모습만 많은 사람들이 봤었는데 예능에서 근데 최근에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라는 프로그램 MC를 이제 맡게 됐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시청자 사연이 나왔는데 발달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키우는 아버지 사연이 나온 거예요. 그 사연을 들으면서 김원희 씨가 뭐 폭풍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원희 씨가 내 가족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랬다. 나도 30년 넘게 투병 중인 남동생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제 그 여자 형제 4명이 있는 집에 남동생이 태어나서 굉장히 귀여워했는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치고 합병증이 생기고 그래서 30년 넘게 지금 돌봐주면서 투병하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폭풍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김원희 씨의 이 가족사 처음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적잖이 놀라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 정말 쉽지 않았던 고백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동생이 좀 오래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쳐서 좀 지금까지 참 정신 차려. 한 30년 넘게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낳아주신 분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고 저는 이제 형제 자매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되게 감추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도 딸 넷에 이제 아들 하나 막내예요. 되게 귀한 아들이어서 제가 친척들하고 이제 부모님들 우리 아들 남동생 태어났을 때 정말 잔치를 벌였거든요. 딸 넷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항상 친구 만날 때도 업고 다니고 되게 좀 절친했어요 저랑. 그렇게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뇌를 다치니까 뭔가 이게 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왜 이 병이 이렇게까지 됐지? 그러니까 제 남동생도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그렇게까지 됐어요. 근데 사실 저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정말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도 우리가 진짜 다 우리가 같이 느낄 수는 공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 친남동생이라고 하더라도요, 다 큰 성인을 목욕시켜주는 누나의 그 역할이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뻐서 아마 동생 늘 업고 다니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도 김원희 씨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을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 역시 스타입니다. 스타는 뭐 달리 스타입니까? 인생도 스타고 인간성도 스타인 거죠. 네. 예. 김원희 씨의 쉽지 않은 고백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 뭐 자식들 5명을 엄마가 다 케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은 목욕 봉사예요. 근데 제 동생이 어렸으면 이제 남자잖아요. 저는 또 누나여도 그게 좀 몸을 이렇게 씻겨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동생이 아주 힘들었을 때는 정말 기저귀를 차고 그 수발을 다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정말로 목욕봉사한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하체를 닦을 때는 잠깐만 우리 가족들은 다 부끄럽다고 못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업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얘를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닦고 잠깐 일어나 봐. 그러고 엉덩이를 벌려. 그리고 잽싸게 해주고 이렇게. 이게 역시 방송인이고 그리고 최고의 MC네요. 저 다운된 우울해진 분위기를 또 한순간 또 웃음으로 또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김원희 씨한테 저런 또 아픈 가족사가 있는 걸 또 많은 분들이 처음 알았지만 신동엽 씨 가족 얘기도 많은 분들 또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신동엽 씨의 경우에는 데뷔 초부터 형이 청각장애 우울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을 찍어서 많이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왜 굳이 그런 걸 밝히냐,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에게는 장애우이기 전 내 친형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를 때마다 왜 통일보다 나는 형이 말하는 게 좋은데 내 소원은 우리 형이 말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수화를 통해서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신동엽 씨 프로듀서랑 결혼했는데 그 부인도 수화를 배워서 아주버님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이런 최첨단 기구에 감사한 것은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형이랑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이런 첨단 휴대폰에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형이 장애우였지만 우리는 수화건 휴대폰으로 대화를 통할 수 있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내 형이야라는 믿음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웃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동엽 씨가 형과 생활해 오면서 좀 가족애를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신동엽 씨가 청각장애를 가진 형을 위해 가족들이 그동안 기울였던 특별한 노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먼저 신동엽 씨 아버지는
원래 일반 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형이 농학교로 진학하자 그 농학교로 따라가서 특수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형이 졸업하고 난 다음엔 다시 일반 학교로 옮겨와서 정년 퇴직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본 신동엽 씨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신동엽 씨 누나도 특별한 선택을 하는데 바로 대학 진학 시에 특수교육과를 선택합니다. 역시 신동엽 씨 형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고 신동엽 씨 가족들 전체는 형이 있는 자리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가요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답니다. 형이 소외감을 느낄까 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반드시 손짓을 같이 사용해서 형이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애틋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계신 신동엽 씨. 근데 신동엽 씨한테 여전히 가슴에 사무치는 일이 있다면서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바로 어머니인데요. 이 신동엽 씨가 데뷔한 게 91년도 SBS의 특채 개그맨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데뷔의 직후에 바로 스타덤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해 12월에 어머님이 간암으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신동엽 씨 나이가 25살이었고 어머님 나이도 57살에 불과했어요. 너무 일찍 이제 세상을 등지시게 된 건데요. 이 어머님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6인실에 계셨었는데 TV가 한 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신동엽 씨가 TV 프로에 나오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그렇게 구하고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나오는 이 프로를 같이 좀 보면 안 되겠냐라고 계속 이제 그 프로를 같이 보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에 남는 이제 한 장면으로 신동엽 씨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신동엽 씨 작년에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그렇게 어머님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편찮으셨기 때문에 학교 뭐 졸업 앨범 한 장에 어머님이 등장하는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친 심정을 드러냈고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이 어머님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바로 이 큰형이 청각장애인을 이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 이게 내 탓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세상에. 마음 아파하셨다는 게 또 신동엽 씨가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잘할 걸 이런 생각 하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와이프는 뭐 엄마를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만 이제 내가 보여줬었는데 우리 아버지 댁에 갔을 때 엄마랑 함께 찍은 그 사진 첩 그 앨범이 있어서 그걸 막 보면서 우리 엄마가 뭐 이러셨어요. 이때는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둘이 보고 있는데 난 다 보고 밖에 나와서 아버지랑 뭐 이러는데 갑자기 날 부르는 거야. 와이프가. 오빠 그러더니 그 앨범 나도 얘는 좀 더 많이 봤던 앨범인데 사진이 다 끝나고 마지막 장 끝에를 딱 봤는데 바로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바로 얼마 전에 아빠가 여보 너무 그리워서 막 편지를 거기다 이렇게 쭉 써. 오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마지막에 보신 분은 이제 신동엽 씨의 그 형님입니다. 그런데 하지근 평론가님, 사실 이런 가정사 김원희 씨와 신동엽 씨, 혹시 이 성장 배경이 두 분의 어떤 방송 진행 스타일에도 영향이 있고 녹아들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신동엽 씨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데뷔 때 뭐 안녕하시렵니까 이런 걸로 이제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 데뷔 당시에 얼굴 표정이 다양하고 손을 잘 쓴다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 형이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능력이 길러진 것 같다. 개그맨으로서의 능력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김원희 씨도 그렇고 신동엽 씨도 그렇고 MC로 롱런하는 게 본인이 웃긴다고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감 능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형이라든가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MC로서의 능력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의 앞길에도 계속
탄탄대로가 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